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코인게이트 국면 전환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게임사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이 여야 합의로 공개됩니다. 입법 로비 조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누리호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생한 건데 이르면 내일 발사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외국인 도우미의 최저임금이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인 씨는 후회한다면서도 증거인멸은 부인했습니다. 생후 100일 된 아이가 친모에 의해 유기된 사실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 과정에서 7년여 만에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지자체는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전화로만 확인하다 놓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노동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생각 차이가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당하고 잘못된 노동 현장의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반발하는 힘을 지렛대로 삼아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건설노조의 노숙투쟁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자 오늘은 민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켰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측면 외에 노동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근본적인 생각 차이고 정면 충돌이어서 상당 기간 여전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물론 심판은 국민이 될 겁니다. 오늘 첫 뉴스는 국회로 안내합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야당은 지난 2월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한 겁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상임위 제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고 여당은 코인게이트 국면전환용이 아니냐고 반발하다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침대 축구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까지 강행 처리할 경우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정부 여당은 집회와 시위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은 어느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불법 집회 시위가 관행처럼 허용돼 왔다는 게 여권의 판단입니다. 우선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지난 17일 1박 2일 노숙 집회를 마친 다음 날까지 바닥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음주와 쓰레기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 모여 불법 집회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 신고부터 막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집회와 시위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도 검토하겠다.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집회 금지도 법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죠.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공무원이 불법 시위나 집회를 정당하게 막았을 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10조는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가 손에 놓고 있으면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은 무용지물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집시법 개정은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부 여당이 심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선 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서울 도심 노숙 집회가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불편하다는 시민들이 많았죠. 하지만 여권의 주장처럼 이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야간 집회를 막으면 위헌이 됩니까? 네, 현행 집시법 10조는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밖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요.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이 금지하는 시간대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뒤 2014년에는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로 범위를 좁혀서 이때에는 집회 시위를 막아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정 이후부터는요? 예, 자정 이후 집회 시위에 관해서는 사실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 당시 헌재는 국회 재량에 맡겼는데요. 집시법 10조를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도 법률 공백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도 이걸 철야 집회까지 새벽 2시, 3시까지도 집회해도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었어요. 저녁 9시까지든 10시까지든 국회에서 알아서 좀 수정해라라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아무 조치를 안 했어요. 하지만 야당에선 이번 법 개정이 촛불 집회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죠. 네, 그런데 2016년 촛불 집회 때도 이 공식 행사는 이르면 저녁 9시, 늦어도 자정 전에는 끝났습니다. 다만 이 자정 이후에는 시민들이 곳곳에 모여서 자유발언 같은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끝난 뒤에는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워서 외신들도 극찬했었죠. 이태원 참사를 추모한다면서 술 마시며 노숙했던 이번 건설노조 집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는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하면 안 받아준다는 겁니까?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이 시간과 장소, 인원 등을 따져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여당은 집시법 5조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다만 이 질서를 해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과거 불법 전력을 넣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을 그것이 불법 집회, 폭력적인 집회가 된다든가 공공 안녕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죠. 출퇴근 시간대의 주요 도로 집회 시도 제한한다면서요? 네, 일부 도로만 허용을 하더라도 이 실제 집회에서는 현장에서는 전체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집회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어도 준비한다고 9시 이전부터 도로를 차지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는 신고 단계에서 거르겠다는 겁니다. 이 헌법학자들은 시민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별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이 집시법 개정안도 그렇고 결국 이제 앞으로 국회 시간이 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표결 전망은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미 구속된 강래구 전 감사 등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로 나눠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송영길 캠프에 현금 1,100만 원을 주는 한편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살포하는 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정황도 상당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 직후 두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답을 정해놓은 정치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도 돈을 준 건 없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돈을 전달한 거는 없습니다. 두 의원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6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드러난 돈살포 경로와는 달리 캠프 콜센터 직원들에게 금품이 뿌려진 정황을 잡고 지역 상황실장 박모 씨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벌써 9회째 잠적 중입니다. 어디에선가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걸로 보이는데 잠적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회생 가능성은 줄어들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본인이 없는 사이에도 의혹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입법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당은 그동안 가상화폐 업체 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보자고 주장해왔는데 침묵으로 버티던 야당이 오늘 결국 동의했습니다. 입법 로비 의혹이 탄력을 받게 된 거죠. 정민진 기자가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위메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개인정보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위메드에서 만든 코인을 보유한 시기에 게임업체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위메이드란 이름으로 국회에 출입한 것만 14차례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국회 사무처는 상임위 의결을 거치면 제출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회 출입 기록을 요구를 했으나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의혹을 우리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의 현명한 판단을. 침묵하던 민주당도 오늘 오후에서야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운영위는 자료 요구 열흘 만에 출입기록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동의가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위메드의 로비 가능성을 지적했던 게임 학회장은 협박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 출입 기록을 협조 형식으로 검찰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오늘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됐던 누리호 3차 발사가 무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렇다면 내일은 발사가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장혁수 기자. 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준비가 상당히 순조로웠던 걸로 알려졌는데 우주로 가는 길이 쉽진 않군요. 네, 당초 계획했던 누리호의 오늘 발사는 취소가 됐습니다. 원래라면 우주로 향해야 했을 누리호는 현재 발사대에 기립이 된 채로 멈춰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발사가 취소되면서 연구원들도 상당히 분주해진 상황입니다. 어제 이곳 발사대에 세워진 누리호는 오늘 오후 2시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발사관리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오후 6시 24분으로 발사 시각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쯤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발사 취소를 발표한 건데요. 산화제 주입을 위해 탱크를 냉각하기 직전에 컴퓨터 통신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은 발사가 가능할까요? 일단 누리호 3차 발사가 가능한 예비일은 내일인 25일부터 31일까지 총 일주일입니다. 이게 단순한 소프트웨어 문제라면 밤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발사 예정 시각이었던 6시 24분을 중심으로 내일 재발사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장비나 하드웨어의 결함일 수도 있어서 발사가 내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서 해결이 늦어질 경우에는 누리호를 발사대에서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 경우에 수리 기간과 날씨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어서 예비일인 31일 이전 발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황 의원은 이 발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서두를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만큼 최대한 꼼꼼하게 발사를 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발사가 연기된 건 컴퓨터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사체 자체는 문제가 없는 만큼 세워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죠. 누리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유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3시간여 앞둔 오후 3시. 연구진은 연료와 산화제를 채워넣기 위해 헬륨가스 주입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감지됐습니다. 컴퓨터로 밸브를 열어 헬륨가스를 넣으려 했지만 발사 제어 컴퓨터와 설비 제어 컴퓨터 간 통신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누리호 기체에는 문제가 없어 현재와 같이 세워놓은 상태로 컴퓨터 통신 이상 원인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누리호는 지난 1, 2차 때에도 2번 다 발사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2021년 1차 발사 당시에는 발사체 내부 밸브 이상 신호에 발사가 1시간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2차 발사 땐 강풍으로 한 차례 미뤄진 뒤 산화제 탱크 센서에 이상이 생겨 조립동에 돌아가는 등 예정일보다 엿새 늦게 발사됐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만큼 발사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조금씩은 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외국의 발사 과정을 봐도 아마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주에서의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누리호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저희 뉴스9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차등 임금을 지급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사례로 싱가포르 모델도 소개해드렸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부처가 세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내국인이나 중국 조선족만 일할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동남아 국가 출신들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예를 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급이 200만 원이나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에서 오는 가사 도우미 분들을 가사 사용인 직군으로 간주하면 지금 현재 법안으로도 최저임금에 적용해서 제외할 수 있고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출퇴근 도우미들의 숙박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히는데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부모 야근 정당화 정책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인구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신생아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신입생이 42명에 불과한 서울 도봉고. 결국 내년엔 문을 닫습니다. 서울에도 학령 인구 감소 파도가 불어닥치는 겁니다. 내년 전에는 학생들 무드로 나왔는데 근래 들어서 학생들이 안 나와서 몇 명씩밖에 안 나오고.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1명, 1분기 중 역대 최저로 7년째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3월 출생아만 놓고 봐도 1년 전보다 8%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탓에 인구 구조는 젊은 층이 두터웠던 산 모양에서 최근엔 항아리, 2100년쯤엔 인구 자체가 쪼그라들 걸로 예측됩니다. 육아와 주거, 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출산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둘째를 계획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맞벌이다 보니까 복직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애 하나도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가사 도우미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검토되는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그분들하고 의사소통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싶네요.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한국 분들보다는 잘 못해주실 것 같아서. 지난해 25만 명 선이 처음 깨진 연간 출생아 수는 올해 23만 명 선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이 재임 당시 국정원 유관기관의 측근 인사를 부당 채용하게 한 의혹에 불거져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 초 국정원 자체 감사에서 채용 비리 의혹을 포착한 데 따른 건데요. 이 두 원장의 자택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훈 전 원장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람이 국정원 재직 당시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측근 인사들이 채용되도록 부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국정원은 올 초 감사를 통해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의원 시절 보좌진 2명을 연구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고 서류 심사와 면접 등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서 전 원장도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조모 씨를 같은 곳 행정실장에 임명했는데 전례가 없던 민간인 특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집과 함께 국정원도 압수수색해 당시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원장 측은 정상적인 절차와 요건을 갖춰 채용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서 전 원장 측은 해명을 들으려고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구속 여부가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 유아인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후회하고 있다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증거 인멸 부분이나 또 형량이 높은 코카인 투약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민지 기자,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아인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1시에 시작돼 1시간 반 만에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유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 씨는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 씨는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후 마약 투약에 대해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마약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는 물론 대마와 코카인까지 총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100일 넘는 수사 끝에 유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증거인멸을 안 했다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네, 그런데 유아인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부인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코카인 투약 혐의입니다. 코카인은 중독성이 강해 필로폰, 헤로인 등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히는데요. 유 씨의 모발과 소변 정밀 분석 결과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 투약 시기와 장소, 구매 경로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카인 등 마약은 어떤 경로로 구입하셨나요? 우선 유 씨가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려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유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풍민지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에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입장차는 여전했는데요. 이 정부 시찰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이 현장을 보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찰단은 오염수가 정화 설비를 통해서 희석돼 방류되는 과정을 지켜봤고 핵종을 분석하는 화학 분석동을 확인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채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원전 안에 1,068개의 저장 탱크에 나누어 보관 중입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에서 정화가 이뤄지고 K4 탱크군에서는 배출 기준치를 만족하는지 수질 측정을 한 뒤에 바닷물로 희석해 해저 터널을 거쳐 방출이 됩니다. 시찰단은 원전 현장 방문 첫날인 어제 약 9시간 동안 오염수 설비를 둘러봤는데 알프스의 설비 원리와 고장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어떻게 조치하는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또 K4 탱크군에는 펌프와 밸브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유사시 경보와 방출 차단이 잘 이루어지는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현장 시찰 이틀째인 오늘은 오염수와 바닷물이 섞이며 희석되는 과정과 해저 터널을 통해 방출되는 장비, 그리고 방사능 분석 실험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시찰단은 오염수의 정화부터 바다로의 방류까지 과정 전반을 살펴보면서 특히 방사능 분석 절차와 삼중수소를 희석하기 위한 설비 점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일은 현장 시찰을 바탕으로 도쿄전력, 경제산업성과 기술회의를 합니다. 시찰단은 정화 전후의 수질 측정값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시찰단의 검증 효과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시찰단 보내가지고 들러리 쓴 다음에 야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습니까? 예, 정권이 바뀔 것밖에 없어요. 너무 우리가 정치 선동하고 공포를 자극한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우회전 사고로 인한 비극이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이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를 시행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가 이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이전보다는 사고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지 해결책은 없는지 사고 현장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사고가 많은 지역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김창섭, 장동욱 두 기자가 차례로 짚어드립니다. 10일 8살 조은결 군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숨진 교차로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우회전 운전자가 신호와 정지 의무를 잘 안 지킨 게 직접 원인이지만 횡단보도 주변 도로 구조도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 교차로 모퉁이의 회전 반경은 약 12m. 차량 우회전 구간 전체가 횡단보도와 겹칠 정도로 회전 반경이 크게 설계돼 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날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제가 1초, 2초 조금 느리게 간다고 해서 사실 큰 일이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우회전 차량 보행자 사고가 4건 이상 난 교차로는 25곳인데 이들 상당수는 회전 반경이 넓은 곳이었습니다. 5건 이상 발생한 종암 사거리와 양평동 사거리도 확인해보니 회전 반경이 17m 안팎에 달했습니다. 영국 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도로 모퉁이 회전 반경을 7m에서 1m로 줄이면 우회전 차량 속도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전박이 넓다면 그만큼 우회전하는 차량의 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이렇게 우회전 구간에 보호 기둥을 세워 회전 반경을 줄이면 차량 속도가 줄고 운전자 시야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보행자 입장에선 이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시선 사각지대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기술로 없애는 스마트 표지판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의 전광판에 우회전 차량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화면 속 차량 움직임이 인식되면 경고 방송도 나옵니다. 차량이 접근 중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차로로 차가 나타나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경고등도 등장했습니다. 학교 앞 스쿨존 교차로는 어린이가 눈에 잘 띄도록 벽과 도로를 노란색으로 칠한 곳까지 속속 생겨나지만 여전히 보행자는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여기서 꼭 멈춰야 되라고 나가면 하루에 10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도 조심할 수 있고 애도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으니까. 우회전 사고를 줄이려는 첨단 장치가 계속 동원돼도 사고 건수와 사망 사고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영제 신호가 딱 오면은 이 차량이 좀 멈췄다 가야 되는데 그냥 안 멈추고 그냥 가요. 저 혔어도 지금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게. 전문가들은 스마트 횡단보도 등 단속 감시 장비 도입도 좋지만 도로 구조와 운전 환경 자체에 물리적으로 우회전 차량의 운행 속도를 제어할 장치도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으로 좁혀가지고 그렇게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하는, 이렇게 조심하게 만드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 무엇보다 우회전 시 보행자 상황을 최우선 고려하는 운전자 인식 개선이 필수. 이를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우회전 환경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장동호, 김창섭입니다. 생후 100일 된 아이가 친모에 의해 유기된 사실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7년여 만에 아이가 사라진 게 파악된 건데요. 아이가 사라진 걸 조금이라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이 지자체가 3년 전 전수조사를 벌였었는데 전화로만 확인하다가 놓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이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1월 신입생 예비 소집에서 2016년생인 7살 A양이 불참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A양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하고 소재 안전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A양의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생후 100일쯤 아이를 유기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2018년에 보건당국이 확인해 나섰지만 친모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한 5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 전화 연락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3년 전 정부가 2016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지만 A양의 유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A양의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이가 잘 지낸다는 말만 믿고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고 가끔 연락되는데 애는 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는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방문이나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시기라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양의 유기 장소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혁입니다. 필수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만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명문대 재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서 휴학이나 자퇴를 하고 이공계 인재들은 의대로만 몰립니다. 심지어 학원가에는 초등학생 의대반이 생길 정도로 소위 의대 광풍이 점점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배상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학원. 게시판엔 초등학교 5학년생이 푼 문제지가 걸려 있습니다. 복잡한 인수분해부터 함수 개념이 줄줄이 등장하는데 고교 1학년 과정입니다. 의대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입니다. 정말 많이 나간 아이들은 고2 과정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10명 중에 7, 8명은 다 의대를 가고 싶어요. 의대 열풍은 중고교를 넘어 대학으로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대 신입생 20명 가운데 1명은 의대에 가기 위해 입학하자마자 휴학했고 소위 스카이 대학의 이공계 이탈자도 3년 새 60%나 급증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이공계 미래가 불투명해진 데다 반도체가 이제 호황이나 불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돈 차이가 많이 나는. 의사들과 처우 격차가 크다 보니 이른바 N수를 해서라도 의대에 가려는 겁니다. 뭐 한 40대, 50대 되면은 퇴직하고 나와야 되고 뭐 더 작은 기업으로 연봉 깎아서 옮겨야 되고 의학 계열에 속했을 때 받을 대우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억 3천만 원으로
대기업이나 한국문야연구원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재들에게 의사 이외의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은 후가가 평생 책임진다. 이런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올 때부터 석박사까지 월급 주고. 의대가 블랙홀처럼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가운데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한일 정부가 가해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닌 제3자 배상 방식으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배상금을 수령했는데 한 시민단체가 과거에 맺은 약정서를 근거로 배상액의 20%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인 건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구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미쓰비시 나고야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서입니다. 지급받은 돈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에 교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약정서엔 미쓰비시 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양금떡 할머니 등 5명이 동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피해자 후원과 소송 지원과 같은 활동을 했는데 최근 정부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의 20%를 기부하라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지난달 2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수령한 유족들은 내용 증명을 확인하고야 약정서의 존재를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단체는 유족들이 답이 없자 유족 자택으로 찾아가 독촉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약정서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변호사법 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상담을 하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시민단체가 배상금을 받지 말라고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돕는 법률 행위를 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단체가 판결금의 일부를 요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판결금 20%를 달라는 것은 첫째, 시민단체가 변호사 단체가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법률 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과거사 문제가 특정 집단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최근 개봉됐습니다. 영화적 완성도를 떠나서 퇴임한 지 1년가 지난 전직 대통령을 조명하는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하나 더 튀어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이 영화가 기획됐고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 내고 영화 본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사 일을 하면 좀 치유되는 것 같은 이 자연에 대한 경외감 어디서 많이 느끼게 되죠.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1년에 맞춰 개봉한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 개봉 직후 문 전 대통령도 영화관에서 봤던 이 영화가 문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전주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전주국제영화제로부터 1억 원의 투자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응모작 30편 중 3작품을 골라 최대 1억 원씩 지원했는데 다큐 문재인입니다가 지원 작품으로 뽑힌 겁니다. 영화제 측은 정치적 색깔의 우려가 있지만 작품의 완성도가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최종 심사는 평가표도 없이 내부 토론으로 결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 원을 지원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국민 돈으로 만든 영화를 내 돈 내고 보겠다는 아버지와 정부 지원금으로 작품 전시회를 열던 아들을 보니 숨이 턱 막힌다고 꼬집었습니다. 퇴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의 그 취재 공복성 영화를 만드는 그 자체가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다음 총선이 머지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누가 어디에 출마한다는 풍문이 끊이지 않고 새 정부의 가장 큰 후광을 받는 대통령실 참모 가운데도 희망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출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요?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회원 입으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충남 예산에서 열린 파크골프 대회에 참석해 시타합니다. 잘 쳤습니다. 고향이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축사도 합니다. 우리 고향의 예산의 발전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의 큰 밑거름이. 최근 강 수석이 동문회와 체육대회를 비롯한 홍성 예산 지역 행사에 주말마다 등장해 명함을 돌리고 지역민들에게 예산 사람임을 강조하는 문자를 보낸 걸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또 개인 비용으로 봉황이 새겨진 축기를 각종 지역 행사에 보낸 걸로 확인돼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활동으로 읽힐 만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앞서 강 수석은 지난 4월에도 예산에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의 야생동물 구호 활동 행사에 함께했는데 시민사회 수석실이 아닌 사회수석실 주관인데다 김 여사와 단체 사진까지 찍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 수석은 여당에서 비교적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마포갑에서 18대 의원을 지냈는데 내년 총선에선 고향인 충남 홍성 예산 지역구 출마가 거론됩니다. 이 지역구의 홍문표 의원은 최근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강 수석이 참석한 지역 행사만 18건이라며 대통령이 순방 중이거나 서울에서 시위가 이어질 때도 어김없이 지역에 왔다고 했습니다. 강 수석은 시민사회 수석 본연의 업무라며 총선 출마는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은 직능이나 지역이나 사회 종교단체 아는 시민사회 층과 소통하고 의견 듣고. 선관위는 강 수석을 특정해 질의나 제보가 접수된 게 없고 선거법 위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홍콩 최대 항공사 승무원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중국인 승객을 조롱하는 녹취가 인터넷상에서 확산했습니다. 이 항공사가 사과하고 해당 승무원들을 해고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중국 청두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한. 홍콩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 승무원들이 영어가 서툰 중국 승객을 비웃습니다. 홍콩에서 쓰는 광둥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30초짜리 이 영상은 당시 탑승했던 중국 승객이 SNS에 올리며 퍼졌고 중국 누리꾼들은 비영어권 승객에 대한 차별이라며 경험담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3년여간 침체됐던 관광 산업이 본격 재개하는 시점에 논란이 커지자 캐세이 퍼시픽은 이틀 동안 3차례나 사과문을 내고 해당 승무원들을 해고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까지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싸늘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지는 외국인은 숭배하면서 중국 본토인은 경멸한다고 비판했고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홍콩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번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 독일 총리 정상회담 현장에는 고 노은님 작가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이 노 작가는 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한국 작가 최초로 독일 국립대학 교수를 지낼 정도로 독일과 인연이 깊습니다. 그의 작품은 살아온 삶만큼이나 순박하면서도 과감함이 돋보입니다. 한국에서 추모전이 열리고 있어서 이루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 토양을 연상시키는 바탕색과 무언가를 응시하는 검은색 동물. 마치 원시동굴의 벽화를 보듯 단순하면서도 즉흥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프랑스 중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제독화가 노은님의 작품입니다. 파독간호사 출신으로 한국 작가 최초로 국립 함부르크 예술대학 정교수까지 지낸 노 작가의 그림은 순박하면서도 과감한 자유로움이 특징입니다. 주로 새와 물고기 등 동물을 자주 그렸는데 형체를 구체화하진 않았습니다. 이 자유로움 속에서 이 사람이 표현해 있던 그 물고기, 새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저것은 이제 닮고 닮지 않음 사이에 그 그림의 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번 추모전은 50여 년에 걸친 작가의 예술 여정을 조망합니다.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 내면에 응축된 에너지를 표현한 초기 작품부터 점점 색과 선, 그리고 생명의 형태가 자유로워지는 후기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생전에 쓴 에세이에서 밝혔듯 어느 날 내 앞을 가로막던 벽이 사라지고 내 뒤에 있었다라는 깨달음 뒤에 화폭 속 그의 표현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스포츠 명가 삼성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 삼성 스포츠단이 올 시즌 4대 프로스포츠에서 최하위를 휩쓰는 불명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야구 팬들은 트럭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두산과 삼성의 경기가 열리는 잠실야구장 앞에 트럭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올 시즌 8위에 머무르고 있는 삼성구단 프런트를 향한 날선 문구가 가득합니다. 트럭 시위를 주도한 팬들은 7년 가까운 암흑기에도 구단의 투자는 소극적이었다며 운영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을 앞두고 지난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롯데, 두산, 한화가 외부 FA 계약으로 전력을 보강한 반면 삼성은 내부 FA마저 놓쳤습니다. 삼성 하면 왕조였는데 요즘 삼성 얘기를 하면 약팀으로 불리고 그렇게 판단되는 게 저로서는 되게 안타깝고 우울하죠. 요즘. 프로축구 수원 삼성은 당장 1부 리그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벌써 한 차례 감독이 경질된 가운데 이대로 시즌이 끝나면 창단 첫 2부 리그 강등입니다. 이미 시즌이 끝난 농구와 배구에서도 삼성구단은 각각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1등주의를 외치며 막강한 투자와 화려한 성적을 자랑했던 삼성 스포츠단. 2014년 제1기획으로 운영 주체가 이관되며 효율성과 수익성만 외치는 사이 팬들의 상처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제11회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이 TV조선 주최로 열렸습니다. 오원석 코리아 FT 회장이 11년 연속, 캐리어 에어컨 강성희 회장이 9년 연속,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이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하는 등 46개 기업과 기관 등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고객 만족과 혁신 등의 분야에서 경영인 리더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To them, you're just a freak. Like me. They need you right now. When they don't, they'll cast you out. Those mob fools want you. 조커가 배트맨에게 너나 나나 같은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궤변은 때로 화살처럼 위선자들의 전곡을 찌릅니다. There's no going back. You see, their morals, their code. It's a bad joke. Dropped at the first sign of trouble. They're only as good as the world allows them to be. 셰익스피어 리어 왕의 악당 에드먼드도 비슷합니다.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보려고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갖다 대는 세상을 비웃죠. That when we are sick in fortune, we make guilty of our disasters the sun, the moon, and stars. 채건담에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 얻은 것이면 숲속의 꽃처럼 뿌리와 잎이 절로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으로 얻은 것이면 화병 속 꽃처럼 뿌리가 없는지라 금세 시들어버린다고 했죠.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를 맞아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사실 도덕성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런데 왜 굳이 도덕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존망까지 거론한 것일까요?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민주당 강경그룹 철험의 멤버인 양이원영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 굉장한 마녀 사냥을 당했다면서 한 말입니다. 그 이틀 전에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민주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고 했죠. 그러자 당 대변인이 나서 도덕성만 따지다 만날 당한다고 거들었습니다. 김 의원 탈당 직후 열린 이른바 쇄신 의원총회에서 나온 도덕 포기 선언들입니다.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비례당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아예 신당 창당까지 주장하며 이렇게 김 의원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 도덕성을 독점 전유물이자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듯 내세워왔죠. 다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늘 정의로운 척, 가난한 척 해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 도덕이 거추장스러운지 위선의 굴레를 벗어 던져버리자고 합니다. 하긴 도덕 운운하기가 차마 나쁘끄러운 일들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이쯤 되면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아 분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그 분실물을 찾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쇄신의총에서 돌려봤던 자체 여론조사에서 2배 가까이가 국민의힘이 더 도덕적이라고 답했다니 말이죠. 5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민주당의 자아 분실 신고였습니다. 공기질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내일도 공기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내륙 곳곳으로는 25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강한 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자정까지 제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전남 해안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중부지방은 흐려지겠는데요. 모레 새벽 수도권과 강원 산지를 시작으로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여수, 부산이 16도 등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고 낮 동안 해안 지역은 내륙에 비해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일요일 오후 중부와 전북에,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